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마주한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은 지금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냥 가끔 길을 헤매시다가 이렇게 찾아오시곤 하세요. 사돈 쪽 어른들은 저와 큰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아들은 서둘러 제 팔을 잡으려 다가오며 말했죠. 여기서 나오셔야 해요. 아니, 그냥 이리 나오세요. 끝까지 저를 부정하며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큰아들의 태도를 보자 제 가슴속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돌봐온 너란 놈이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는 거니? 널 낳지는 않았지만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널 키웠어.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돈 쪽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결코 잊지 못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웠지만 때로는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었던 아픈 순간들이 있었죠.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자주 전해드릴게요. 그 시절 여자에게 결혼이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여겨졌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정을 꾸려가며 자식을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삶의 목표라고 믿었거든요.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면서 아침이면 새벽닭 울음소리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했어요. 봄이면 밭에 나가서 감자싹을 따고 여름에는 허리를 굽혀 논매기를 했지요. 농사일이 없는 날은 아침부터 부엌일을 맡아 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알뜰히 챙기려 늘 애썼어요. 가을이 되면 곶감을 깎아 말리고 마른 나물은 하나하나 다듬어 손수손질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늘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조금 과묵한 면이 있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2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아니, 너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옆 동네 사는 순이는 아들 숭덩숭덩 잘도 나더라. 너도 좀 노력을 해봐야지. 남들이 다 되는 일이 너한텐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연 임신이 어렵습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가능한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실망감이 엿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차에 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그의 표정을 보니 마치 제게 뭔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에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다가와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병원엔 다녀왔나? 의사가 뭐라던? 아이 가질 수 있는 거냐? 그 소리에 가슴이 또 한 번 쪼그라드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에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어요. 내가 무슨 팔자에 이런 일을 당하나 몰라. 세상 천지에 애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날 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득이더니 옆에 있던 밥그릇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발은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졌지요. 남의 집 며느리는 숭덩숭덩해 잘 만났는데 내가 무슨 팔자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수가 없어. 이 집에 네 자리가 어디 있어? 얼른 나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 뭐가 미련이 남아 여태 붙어 있어? 대답할 힘도 없이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라니까. 당장 나가. 나는 그 소리와 함께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마음 이해해. 나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차갑게 굳은 그의 얼굴에선 어떤 미안함이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 있으니 짐 챙겨서 정리하고 나와. 집을 나섰을 때 바깥은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걸친 채 저는 추위에 몸을 떨며 길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공장으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공장은 시끄러운 재봉틀 소리로 가득했고 손톱 밑에 끼인 실밥과 바늘로 찔린 자국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한 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너 이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잖아?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만나봐봐. 저는 별다른 대꾸도 없이 언니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이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언니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결국 그 남자를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하얀 셔츠에 정갈한 차림으로 저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국제 결혼을 통해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아들을 두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버렸어요. 국적을 얻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른 사람과 도망가더군요. 저를 두고 베트남에서 온 남자와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지금도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엄마 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아이들에겐 여전히 부족한 아빠였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 그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지내왔던 거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시 마음을 주었다가 또다시 아픈 상처만 남길까 두려워 더 이상의 감정은 밀어내려 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더 길어요. 이런 만남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는 제 대답에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섰지만 며칠 뒤 우연히 그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연락이 닿았고 우리 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어느새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그와의 인연을 놓지 않기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넓고 크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살림살이들은 주방부터 거실까지 제각기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쌓여 있었고 먼지와 작은 쓰레기들이 구석구석에서 제 눈에 들어왔죠. 이렇게 큰 집의 두 아들까지 혼자서 돌보는 일이 얼마나 벅찼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요. 짐을 풀기 위해 방에 들어섰을 때 문득 문 쪽에서 가벼운 소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더니 두 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돌아온 듯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아들은 키가 꽤 컸고 어딘가 경계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는. 큰아들은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기세등등하게 묻더군요. 이분은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낼 새엄마란다. 우리와 가족이 될 뿐이야.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불만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저는 조심스레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안녕, 이제 우리 같이 지낼 거야.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무시하며 뒤돌아섰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에 묵직한 화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큰아들을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더니 남편의 낮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렇게 버릇없게 말하는 게 어디서 배운 태도야? 큰아들은 그 안에서도 무언가 투덜거리며 항변하는 듯했지만 남편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의 말이 크게 울렸고 큰아들의 불만 어린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큰아들과의 첫 만남 이후로 그 아이는 저를 일관되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 했지만 큰아들은 저희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점점 더 반항적이고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아들들에게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일하느라 가지 못하고 혼자서 큰아들의 학교로 향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은 저를 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최근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교우 관계에서도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들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그러자 큰아들은 제 말을 비웃듯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엄마예요? 흉내내지 마. 얼굴이 뜨거워지고 순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제 엄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일 뿐이라고요. 뭘 안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쫓겨난 거잖아. 주변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선생님 역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진심을 다해주려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남편의 차가 집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아들이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남편은 단호하게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식이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엄마라고요? 왜 자꾸 우리 엄마인 척하려고 해요? 이 녀석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요? 엄마도 아닌 사람을 왜 자꾸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 순간 남편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얼어붙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큰아들은 저를 째려보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집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밖으로 나갔고 그 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답답함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두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엄마, 작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두 팔을 벌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엉엉 울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버릴 거예요? 가지 마세요, 엄마. 작은 아들은 그 여린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간절하게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아들을 꼭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널 어떻게 버리겠니? 절대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야. 네 옆에 항상 있을 거야. 알겠지? 작은 아들은 그 말을 듣고서야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어디도 가지 않아. 작은 아들의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느낄 불안과 상처가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는 만큼 저는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아들은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사회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만큼 이제는 이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큰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회사 일을 해나가고 있었고 1년 동안 교제 중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영민아, 여자친구는 어떤 아가씨니? 언제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큰아들은 얼굴을 약간 찡그리더니 살짝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알아가는 중이라서요. 굳이 엄마가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궁금하잖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알고 싶고. 그냥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큰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자주 아프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지요. 큰아들이 독립한 뒤로는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아침 밥상을 차리려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사람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큰 덩치를 한 남자였습니다. 김영민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때 주머니에서 두툼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쪽에서 꽤 많은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이자 납입이 몇 번이나 밀려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빚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드님이 노름 빚이 있으신데 지금 갚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라고 전하더군요.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차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빚이 꽤 큰 금액이라 당장 갚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까지 찾아온 거고요. 작은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작은 아들은 그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아볼 테니 나가주시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연락처를 건네며 몇 번이고 빨리 해결하라는 말을 남긴 뒤 떠났습니다. 뒤늦게 일어난 남편은 현관 앞에서 당황한 제 표정과 작은 아들의 심각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에게 대충 상황을 전했더니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는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자 큰아들은 무심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민아,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집까지 빚쟁이가 찾아오게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짓을 했어. 남편은 화가 잔뜩 나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벌인 일에는 알아서 책임져야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없이 구는 거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들과 통화하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번 한 번은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다. 남편은 통화를 끝내고는 곧바로 빚을 갚기 위해 적금을 깼습니다. 그 금액이 꽤 커서 우리 노후 준비에 큰 타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큰아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계산서를 처리한 후 마음이 쓰린 듯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저와 함께 살면서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항상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매일 외롭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엄마,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작은 아들은 늘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었고 저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항상 직접 예약을 잡고 의사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누며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대로 가볍게 산책도 다니고 필요한 영양제도 챙겨드릴게요. 일단 제가 앞으로 신경을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던지요. 작은 아들은 그 이후로 주말마다 저를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모습의 반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저는 큰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지만 작은 아들 덕분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여느 때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급하게 부르네요. 그냥 잠깐 다녀올게요. 작은 아들이 어딘가로 서둘러 나서는 모습이 왠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린 시간이었죠. 엄마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조심스럽고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어디 있는 거니? 그게 작은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형이 지금 상견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그 말에 한동안 무언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상견례라니 내 형이 지금 상견례를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작은 아들의 참아듣기 힘들어하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여기 계세요. 그래도 엄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죄송해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상견례라니 그런 중요한 자리를 숨기고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작은 아들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주저할 틈도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택시를 잡아 타는 손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빨리 가주세요. 고생만 하던 날들, 그래도 언젠가는 아들이 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줄 거라 믿었던 순간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지금. 아들에게 외면당한 듯한 이 감정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다다르자 손을 떨리는 채로 문 손잡이를 잡고 확 열어 젖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그대로 멈춘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깜빡이지도 못한 채 저를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쪽 가족들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돈 쪽 어른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혹시 누구신가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의 외침의 방안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큰아들은 손에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 저기 이분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청소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큰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피하며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냥 가끔 길을 헤매시다가 이렇게 찾아오시곤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폭발할 듯 저를 휘감았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한데 얽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돈 쪽 어른들은 이 설명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저와 큰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혹과 의문이 가득했고 서로 눈짓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가 봐요. 그러자 큰아들은 재빨리 제 팔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아니, 그냥 이리 나오세요.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밖에 생각 안 했니? 엄마로서 너를 위해 해준 게 뭔지 정말 모르겠니? 큰아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잠시 저를 바라보다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좀 나가세요. 네. 사돈 쪽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돌봐온 너란 놈이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는 거니? 널 낳지는 않았지만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널 키웠어.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빛이 다시 큰아들에게 향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큰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도 이제 그만 좀 해.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어색한 웃음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넌 조용히 있어. 여긴 내 상견례 자리야. 지금 나만 곤란해지는 거 안 보여? 형이야말로 우리를 키워준 어머니한테 이럴 자격이 있어? 친엄마 대신해 주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모르냐고. 뭐 하는 거야? 둘 다 그만해. 작은 아들은 여전히 격한 숨을 몰아쉬며 큰아들을 쏘아봤고 큰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아픈 곳을 문질렀습니다. 그때 사돈댁 어른이 살짝 기침을 하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더니 또 해외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뭐랄까, 잠시 이곳에 계셨던 겁니다만. 사돈댁 어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참다 못해 마침내 폭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멀쩡히 계신데도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가정의 기초도 제대로 못 챙기는 자식이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돈댁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현주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주야, 우리 돌아가자.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다. 다시는 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다가서며 허둥지둥 사돈댁 어른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습니까? 가정도 제대로 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하겠어요? 사돈댁은 큰아들의 손을 단호히 뿌리치고 못 볼 거라도 본 듯 큰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돈댁은 황급히 짐을 챙기고 방을 빠져나가며 저와 큰아들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듯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이 집 식구 아니야?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사실 나도 상견례에 당신이 안 나오는 건 좀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큰애가 하도 애원해서 나도 결국은 그만. 그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아들 부탁! 그럼 당신은 남편으로서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괜찮았단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게
그 순간 큰아들이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러게 왜 찾아와서 다들 난처하게 만들었냐고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다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한다면 여기 와서 깽판 치는 게 진짜 엄마가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중재하려 했지만 큰아들은 그마저 뿌리쳤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를 뒤쫓아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내 남편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종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게 정말 싫어. 더 이상은 이 집구석에서 살 수 없어.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려 방을 나왔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고 심장이 저릿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어떻게 차를 잡아 탔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서랍을 마구잡이로 뒤적였습니다. 옷을 허겁지겁 쥐고 대충 던져 넣으며 눈물이 자꾸만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짐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니 한겨울의 싸늘한 바람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다가도 막상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가정을 위해 살아왔던 제 인생. 제가 가진 건 이 집과 남편과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은 대충 꾸린 옷 몇 벌과 허망한 기억뿐이었지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득해져 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막막하고 힘든 순간에 저를 품어주셨을 텐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니 그리움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번씩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내쳐져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구나 싶으니 인생이 참으로 박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든 순간에 제 곁에 안 계신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리도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하늘을 향해 속삭이듯 묻는데도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의 목이 메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제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을 텐데 제가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요? 2번씩이나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게 제 팔자인가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겨울밤의 쓸쓸함을 더해 주었고 저는 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떠올리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작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엄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계시면 어떡해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쉬어요. 네. 비록 마음은 상했지만 당장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사건이 벌어졌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곧장 제 방을 정돈해주며 말없이 제 곁을 지켰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은 채 각자의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대화도 없이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저를 조심스레 방으로 부르더니 앉아 제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서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큰 집은 아니어도 주공 아파트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혼자 지내셔도 괜찮아요? 큰 기대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던 제게 작은 아들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조용히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작은 이삿짐차 한 대와 함께
저를 데리고 오래된 주공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복도를 지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낡고 작지만 그래도 아늑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니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오래된 탁자가 놓여 있었고 주방은 자그마했지만 아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몇 날 며칠을 지새며 이곳을 정리했을 것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아, 너 덕분에 이런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구나. 엄마가 이제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제 삶의 시작은 이 작은 공간에서부터였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하나 둘씩 올려두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사진첩도 서랍 한켠에 모셔두고 새로 마련한 따뜻한 침대보로 침대를 감쌌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주방에서 찬물을 올리고 찬찬히 눈을 뜨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사와 육아로 정신없이 지나갔던 시간들이 이제야 한가로이 펼쳐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나의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었지만 막상 그 과정을 밟으며 느껴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더는 제 마음을 억누르고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법정에서의 마지막 날 남편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일만 했으니 집안일이란 건 아예 손도 안 대본 사람이었죠. 남편은 제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며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바깥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이 이 집을 이루었으니 재산은 제 목 아닙니까? 저는 가정주부로서 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가사와 육아, 그 밖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 집과 가족을 지켜온 데 있어 제 몫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그제야 살짝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판사님은 제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묵묵히 지켜왔던 그 노력을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원고의 가정 내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로 가정에 충실하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던 여직원과 결혼을 했고 새 며느리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제게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마치 제가 그토록 권하던 딸이 생긴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조그마한 손주를 품에 안던 순간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종종 제 집을 찾아와 주었고 손주가 점점 자라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부르며 제 무릎 위로 달려올 때면 모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이 가슴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손주가 올 때마다 작은 용돈을 쥐어주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어린 손주가 손을 내밀며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꼬물꼬물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제서야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그 어떤 부유한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늦게나마 인생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겁게 안고 살던 슬픔과 서러움도 시간이 지나니 다 지나가더군요.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나와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주는 기쁨이더군요.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니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제는 남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지내려 합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으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가득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